네, 자, 오늘 우리 행정법 공부할 부분은 제 5편 시작하면 되죠? 5편이니까 페이지로 530쪽 제 5편 행정구제법이라는 데인데 이제 보통 행정구제 파트가 다음 페이지를 먼저 봐봐요. 530쪽 뭐 보면 맨 위에 이제 행정구제제도의 체계에서 박스 있죠? 그래서 우리가 행정구제제도라는 거는 이론적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 거기에 보니까 박스 안에 사전적인 구제와 사후적인 구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죠. 그래서 뭐 시험에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사전 구제는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어떤 행정 조치를 하기 전에, 하기 전에 이렇게 뭐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게 하고 국민의 의견을 들어보고 뭐 이런 거 있죠. 그렇게 해서 결국 사전적 구제제도는 잘못된 작용이 되지 않게끔 미리 막는 거. 그게 결국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구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에서 사전 구제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사전 구제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게 행정 절차입니다. 우리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국민한테 뭐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뭐 영업 정지를 시키거나 이런 의무를 부과하고 권리 이익을 제한하는 처분할 때는 원칙적으로 이런 조치할 거다 하고 사전에 통지하고 의견을 청취하고, 그죠? 그래서 미리 잘못된 작용을 방지하려는 노력이죠. 그래서 사전 구제의 핵심은 행정 절차. 근데 우리는 이제 행정 절차법 해가지고 앞에서 공부했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공부하는 거는 사후 구제에 초점이 있어. 근데 사후 구제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이제 손해전보제도와 행정쟁송제도 이렇게 둘로 나눠보고, 손해전보제도는 행정작용으로 인해 국민에게 발생한 피해를 금전적으로 돈으로 물어주는 제도를 이제 손해전보제도라고 하고, 이게 이제 손해배상이라는 제도와 손실보상이라는 제도. 그래서 이제 배상과 보상의 결정적인 차이는 결국 이제 국민한테 발생한 피해를 돈으로 물어준다는 건 똑같은데, 그 국민에게 발생한 피해를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하게 만든 행정작용이 위법이었느냐 적법이었느냐 이걸 가지고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배상은 위법한 작용, 위법한 작용으로 발생한 피해를 물어주는 제도입니다. 손실보상은 적법한 작용으로 발생한 피해를 물어주는 제도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정법을 공부한 다음에는 배상과 보상이라는 용어를 정확히 구별해서 쓸 줄 알아야 된다. 자, 그런데 손해전보제도는 어쨌든 행정작용 때문에 생긴 피해를 돈으로 물어주는 제도야. 그런데 그 밑에 행정쟁송제도는 이제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한 조치 위법이니까 요거 취소해서 없애달라, 이거 무효였다고 확인해달라 등등 행정작용을 시정해달라고 싸우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행정쟁송제도는 행정작용의 시정을 청구하는 그런 절차를 가리킵니다. 원래 이제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공권력 행사해서 뭐 영업정지시키고 세금 부과하고 이러면 이게 위법이 있다고 상대방 국민이 생각해도 자기 마음대로 이거 위법이니까 나는 복종할 수 없어 이러고 안 따를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앞쪽에서 공부하는 공정력이라는 특수한 효력 때문에 행정기관이 한 조치가 위법이 있다 해도 이 절차를 밟아서 권한 가진 기관이 이제 이건 위법 맞다 하고 취소한다든지 해서 없애는 조치를 해야만 거기서 이제 복종을 안 해도 되게끔 그렇게 돼 있지, 개인이 자기 마음대로 국가기관이 한 행위 위법이야 마음대로 판단하고 효력 부정할 수 없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 이 법이 정한 절차를 밟아 권한 가진 기관에 취소해달라 신청해서 취소받는 절차, 이런 게 행정쟁송제도입니다. 근데 이제 행정쟁송에 속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 행정심판이라는 거와 행정소송. 요거는 기본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이 행정조치 위법이니까 이거 취소해달라 이런 거를 신청을 받아 누가 판정하느냐, 판정기관 가지고 둘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이 신청을 받아 판정을 내려주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판정기관이 행정기관인 게 행정심판이고, 판정기관이 어디가 되는 게 소송일까요? 법원.
법원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위법한 작용이었다. 그리고 이제 취소하거나 무효로 판정하고 이런 절차를 소송이라고 합니다. 응?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된 공부 내용이 이제 손해전보와 행정쟁송제도에 있는데 보통 여기서 손해배상은 한 문제는 그러니까 손해배상 손실보상 파트에서 평균적으로 두 문제. 그러니까 뭐 손해배상 한 문제, 손실보상 한 문제 이런 정도로 평균 출제. 응? 다만 손실보상보다는 손해배상이 훨씬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응? 그리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에서는 행정심판은 한 문제 정도. 근데 소송은 세 문제에서 네 문제 정도. 그러니까 소송이 훨씬 더 비중이 큽니다. 그러면 토탈하면 이 5편, 제 4편과 5편인데 이제 이 손해전보와 행정쟁송제도에서 한 6문제 가량 정도 나온다. 그러니까 비중이 크죠. 우리가 이제 남은 영역이 이 5편과 6편 이렇게 나누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심은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할 거의 중심은 손해배상 제도에 있는데 손해배상 그거 공부하기 전에 맨 위에 제목이 이제 고충민원 처리 제도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고충민원 처리 제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가끔 나와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건 아니고 아주 가끔. 그래서 뭐 공부는 해놓고 가되 뭐 이렇게 이제 깊이 자주 보거나 그러지는 않아도 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 1절에 이제 개설 한번 읽어볼까요? 국민들로부터 고충 민원을 해결해 달라. 그리고 이제 그거를 신청을 받아 그거 처리하며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해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이런 법이 있어.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어서 이 법률에 의해서 국민권익위원회라는 기관하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기관이 설치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시민들 국민들은 뭔가 일상생활하면서 고충에 해당하는 뭐 사항이 있으면 이것 좀 민원을 제기해서 이거 해결해 달라. 그래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 보통 여기다 많이 합니다.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신청을 받아 직접 조사해 볼 수도 있고, 야 이거는 행정기관 어디에서 조사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거기로 이제 보고냅니다. 그러면 그 행정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부터 이거 민원 신청 들어왔으니 이거 조사해서 보고해라 이렇게 나오니까 그 보고를 해서 정해진 기간 안에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어요. 응? 보통 이런 건데. 네, 나도 한번 해봤었어요. 응? 국민권익위원회 실제 신청을 해봤어요. 무슨 일이 있어서. 응? 뭐 있었냐면 이제 예전에 지금은 아마 뭐 없어진 학원인지도 모르는데 예전에 어느 학원에 다녔는데 뭐야 저 돈을 안 줘. 강의료를 안 줘. 그게 막 한 1년치 가량 응? 쌓여 있어. 그리고 이제 그게 왜 그랬냐면 그 회사는 학원을 운영자가 바뀌었어. 운영자가 바뀌면서 그리고 바뀐 뒤에도 강의를 했거든. 계속 했는데 안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몇 번 이제 얘기를 했는데도 안 줘. 그러면은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임금을 일하고 이제 노동의 대가 임금 못 받으면 보통 그 지방 노동청에 이제 가서 그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관할 지방 노동청에 가서 못 받은 임금이 있다. 그럼 거기서 이제 지방 노동청의 그 담당 공무원이 조사를 해요. 조사를 하고 그 업체한테 이 신청 내용이 이제 맞다. 응? 이렇게 되면 갚으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그거는 권고에 불과해. 안 따르면 결국은 이제 본인한테 물어보면 고발할 거냐. 응? 그 고발한다 그러면 이제 그 검찰에 이제 고발 조치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응? 그렇게 하는 건데 그 방법도 있지만 나는 또 한편 거기다가도 해놨지만 국민권익위원회도 인터넷상으로 글을 올려놨어. 뭐 이렇게 막 써가지고 응? 올려놨더니 그게 오히려 더 효과가 있나 봐. 응?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또 이 지방노동청에 또 조사해서 빨리 보고하라 이렇게 되니까 뭐 그래가지고 그 담당 직원이 더 노력을 하더라고. 응? 더 노력을 해서
그쪽 학원하고 이렇게 협상을 해서 결국은 돈을 받아주게 됐어요. 나는 이렇게 구제 절차를 밟아서 그래도 일찍 받은 편인데 다른 강의하시는 분들은 결국 못 받은 분들이 많아요. 그 회사 결국은 문 닫았더라고요. 문 닫고 잠적해버렸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막 1년치 강의한 걸 다 못 받고 떼인 분들도 많고.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되게 국민의 입장에서 간편한 제도. 응? 자, 그러면 그 밑에 이제 국민권익위원회라는 게 가끔 나오긴 하는데, 자, 설치 한번 읽어보면, 설치 읽어봅시다. 고충민원 처리,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부패 발생 예방, 부패행위 규제 이런 걸 위하여, 자, 그 밑줄 쳐주세요. 이 국민권익위원회라는 기관은 어디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나? 그죠?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게 포인트. 국무총리 소속.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를 둔다. 그러니까 설치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둔다라는 표현 속에는 뭐야? 반드시 의무적으로 설치한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그래서 법에 의해 설치가 의무화돼 있으니까 이미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줄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둔다 이렇게 국무총리 소속. 그다음에 기능. 그래서 읽어봐요.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국민권익위원회는 크게 21가지 종류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무슨 소리예요, 그죠? 그런데 대충 보면 크게 세 종류의 업무야. 여러분 설치 부분에서 보면은 세 종류의 업무 뭐겠어요? 응? 국민에게 고충 민원 신청받아 처리하고, 그죠? 그다음에 또 뭐냐면 부패 발생. 공무원들 뭐 부패하고 부패 예방하고 부패 방지하기 위한 노력하고, 그다음에 우리 조금 아까 나왔던 행정 심판에 관한 업무를 또 담당해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꼭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패 업무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국민권익위원회 하면은 뭐가 또 떠오르시냐면, 여러분들 우리 저 뭐 있지? 그죠? 이른바 김영란법이라는 거 있죠. 원래 그 김영란이라는 분이 여성 대법관 지낸 분이었어. 여성 대법원 판사. 그러고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이 됐었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 공직사회 부패, 우리나라가 좀 부패가 좀 부정부패가 좀 많으니 이 사회를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그 소위 그 부정 청탁 뭐 이런 거 이제 금지시키는 법 만들었는데, 우리가 이제 그 많은 법들의 내용 중에 기억하는 건 뭐 350이라 그래서 그지? 공무원들 뭐 식사 대접 받는 거 있지? 얼마? 3만 원 넘지 않는 선에서 3만 원 이하에서 식사 대접, 그지? 일단 직무와 관련되면 절대로 이론도 주면 안 돼요. 직무와 관련이 있으면, 응?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3만 원 이하의 식사 대접은 받을 수 있다. 응? 그다음 뭐야? 그다음에 5가 선물. 직무와 관련이 없을 때는 5만 원 이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 그지? 그다음에 경조사비는 10만 원 이하. 그래서 3, 5, 10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것만 주로 이제 기억이 많이 남죠. 다른 것들이 많이.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뭐 직무와 관련해서 부정한 청탁 이런 거 다 금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처벌 조항도 있어요. 응? 그래서 뭐 예전에 우리 그런 거 많죠. 병원 같은 데 가도 이거 좀 우리 누군데 좀 지위가 높다 그래서 빨리 좀 우리 먼저 수술 좀, 이거 일반 보통 사람들보다 먼저 수술해줘. 순서 땡겨서 새치기지. 이거 다 부정 청탁이야. 그런 거 다 금지시키는 겁니다. 응? 뭐에 대해서 좀 알아봐줘. 이런 거 다 부정 청탁. 응? 그런 거 다 금지시킵니다. 응? 처벌하는 조항. 그래서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뭐 있었어? 그거 선물을 이제 5만 원 이하로 이제 해놓으니까 뭐야? 무슨 농업인 뭐 축산인 이런 게 뭐 갈비 세트 하나 선물하고 싶은데 5만 원짜리 갖고 안 되잖아. 이러니까 그거를 농업인들 뭐 축산업 하는 분들이 이게 좀 타격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아가지고 얼마 전에 그거를 좀 개정을 해서 높이자. 선물을 뭐 10만 원 정도까지로 뭐 이렇게 논의했는데 그 위원들이 12명인가 뭐 이렇게 해서 개정할 거냐 말 거냐 이 논란을 벌였는데 결국 과반수 이상 찬성이 안 나왔나 봐. 그래가지고 개정 못하게 부결됐다. 그 며칠 전에 기사 나왔어요. 그죠? 근데 계속 그런 논의가 있어. 근데
그거 일반 국민들은 대부분 다 3, 50 이것만으로도 지금 충분하다. 뭐하러 개정하냐? 그걸 왜 완화시키면 원래 이 우리 사회에 좀 부정한 정당 막고 하려는 이런 그게 이제 자리 잡혀 가고 있는데 그걸 또 괜히 완화시키면 그런 목적 달성이 어려워진다. 그대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일반 국민들은 굉장히 센 거야. 응? 그죠? 응. 자, 그래서 아마 그게 부결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그 소위 김영란법이라는 것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자, 531쪽에 국민권익위원회 구성 등 있죠? 이런 건 좀 안 내면 좋은데 어쩌다가 이렇게 낸다. 그러면 1항에 보니까 자, 총 몇 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응? 위원장 1명 포함해서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 그래서 괄호 속에 부위원장은 3명, 그 다음에 상임위원 3명, 총 15명의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 상임위원 3명, 나머지는 이제 비상임위원 이렇게 아주 총 15명으로 구성한다는 얘기죠. 응? 네, 그것도 알아두세요. 그래가지고 이 부위원장이 아까 말한 3가지 업무를 영역을 나눠 맡는 거야. 고충민원 처리하는 업무, 또 하나는 부패 발생 예방하고 방지하는 업무, 또 하나는 행정심판 업무, 이렇게 해서 3가지를 나눠 맡고 있습니다. 자, 뭐 2번은 그냥 가볍게 읽읍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국무총리가 제안하고 신청을 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3명의 상임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며 상임이 아닌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 요청.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결국 권익위원회 모든 위원은 다 누가 임명하는 거야? 결국 대통령이 임명하죠. 응?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은 전부 다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누가 제청하냐는 조금 차이는 나지만. 자, 그다음에 뭐 비상임위원 중에 3명은 국회가, 3명은 대법원장이 각각 추천한 자를 대통령이 결국 임명 내지 위촉하게 돼 있다. 자, 뭐 상세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이걸 외우고 하지는 말고 한 번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모두 3년입니다. 응? 임기는 모두 3년씩 하되 3년 마치고 나면 한 차례 더 연임,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그죠? 연달아 임명하는 거를 연임이라고 하니까 3년 마치고 나면 또 3년 한 번까지는 더 임명할 수 있다. 응? 네, 그거 잘 유의해 두고요. 그 다음에 4번의 첫째 줄. 그 위원회에서 결정은 어떻게 하게 돼 있어? 응?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한 위원회 과반수가 찬성하면 결정 나는 거로. 응? 이런 걸 보통 뭐 별로 특별하게 돼 있지 않고 거의 일반적인 이 의결 정족수라 그래요. 응? 그래서 제적 총 15명 위원 중에 과반수가 출석해야 회의가 열리고 출석한 위원 중에 과반수가 찬성해야 결론이 난 것으로 결정이 된 거로 이렇게 본 거죠. 자, 이렇게 요거 잘 공부하고 그다음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설치 부분에 보면 어디다 설치하는 거죠? 결국은 뭐 각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과 관련된 고충민원을 뭐 처리 등을 위해서 어디다? 지방자치단체마다, 그죠?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설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설치하여야 한다 내지는 설치한다 이렇게 돼 있지는 않고 설치할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의무사항은 아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마다는 시민고충처리라는 걸 둘 수 있다. 응? 그게 조금 차이죠. 그러면 우리 인천광역시에도 지방자치단체니까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응? 자, 가볍게 보세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뭐 구성 등인데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거의 다루지 않으니까 넘어가세요. 자, 고충민원 처리 과정을 보자. 그럼 고충민원의 의 2절에서 고충민원이란 읽고 나갈까요? 그냥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 등이 위법하거나 부당하거나 또는 소극적인 처분을
했다든지 또는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권리 침해, 불편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포함한다. 거의 모든 뭐 국민이 생활하면서 불편한 사항은 다 여기다가 신청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첫째 끝에 보니까 뭐야? 소극적인 처분. 그러니까 사실행위 및 부작위도 포함한다. 이런 부분 및 조치. 이것도 고충 민원 신청할 수 있는 사항에 속해. 그죠? 부작위는 뭘 뜻해요? 처음 나오는 단어는 아니죠. 부작위란 건 해줘야 될 조치가 있는데 안 해주고 있는 거 말하는 거야. 그죠?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뭐 또 고충 민원으로 신청받아 할 수 있어요? 군. 그죠? 군인 등이 현역 셋째 질의, 현역 장병, 군 관련 의무 복무자 이런 사람들의 고충 민원도 다 포함한대요. 그죠? 그러면 이러한 생활하면서 불편한 사항, 억울한 사항, 불편하거나 억울하거나 뭐 이런 사항이 있으면 이제 국민권익위원회나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신청을 할 수 있어요. 해결해 달라고. 그죠? 그러면 자, 신청을 읽으면서 누구든지 국민권익위원회나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고충민원 해결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첫째 줄 누구든지. 그죠? 괄호 속에 외국인도 포함하죠.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포함. 거기까지 밑줄. 응? 그다음에 두 번째 줄 끝에 또 읽어보죠. 이 경우 하나의 권익위원회 고충민원을 제정. 여기서 하나의 권익위원회 그런데 원래 용어가 다르게 쓰이고 있지. 국무총리 밑에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그다음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한 기관은 시민고충처리 이렇게 부르는데 그냥 법 만들 때 편의상 그냥 다 국민권익위원회라고 부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천광역시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자. 그러면 여기 인천시 주민인데 살면서 뭔가 행정과 관련해서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 인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고충민원 해결해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고 신청서 거기다 냈지만 또 어디다 내도 돼? 국무총리 소속해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똑같은 내용 또 신청서 또 내도 된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의 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한 신청은 다른 권익위원회에도 고충민원 신청할 수 있다. 응? 이거 중복해서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중첩적으로. 응? 끝에가 있다니까 조심해야 돼. 이거 없다로 바꿔 쓰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이름, 주소, 신청하는 이유 등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여 문서로 이를 신청해야 된다. 그죠? 그러면 여기까지 보면 자, 원칙은 문서로 신청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익명으로 신청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응? 실명으로 신청하는 거죠. 실명으로 신청하고 문서로 신청하는 게 원칙인데 문서에는 전자문서로 포함. 응? 그러니까 조금 아까 나도 신청해 봤다 그랬죠. 국민권익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가면 거기 다 코너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신청 입력하면 돼요. 응? 전자문서를 포함해서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구술로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문서로 하게 돼 있는 건 아니다. 원칙적으로는 문서로 하고 실명으로 신청을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구술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구술로 하려면 직접 찾아가야 되겠네. 그러면 구술로 하면 직접 찾아가서 그 국민권익위원회나 뭐 이런 그 담당 공무원 만나서 얘기하는 거 그런 방식이겠죠. 자, 그 다음에 사망은 넘어가도 됩니다. 그 다음에 쌍가루 2번 접수. 고충민원 해결해달라는 신청이 있으면 첫째 줄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를 보류 거부하면 안 되고 되돌려 보내서도 안 된다. 부당하게. 그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접수는 의무적으로 받아라.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 접수 받는다는 것 자체가 바로 처리, 해결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간단히 얘기하면 접수는 의무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첩. 오른쪽에 가보세요. 이첩. 간단히 하세요. 이첩은 동그라미 1번 읽어보면 권익위원회는 접수받은 고충민원 중 관계된 다른 행정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면 다른 행정기관에게 넘기는 거죠. 이첩. 이첩할 수 있다. 그러면 이첩받은 관계행정위원장은
그 처리 결과를 권익위원회에 통보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응? 자, 가볍게 읽고요. 자, 그다음에 그래서 또 3항에 읽어볼다. 권익위원회는 이렇게 고충민원을 다른 행정기관이 처리하는 게 타당하다 그래가지고 다른 행정기관에게 이첩을 했을 때는 지체 없이 그렇게 왜 그랬는지 그 사유를 그 고충민원 신청인에게 통보해줘야 된다. 다 이 규정에 따라 예전에 내가 했을 때도 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다 이제 전자문서를 신청을 했는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요거는 이제 고용노동부에 거기다가 이첩을 했다. 그랬으니 뭐 기다리면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뭐 또 연락이 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문자가 와요. 네, 이메일로 다. 나도 전자문서를 신청해서 전자문서로 오더라고. 휴대폰 연락번호 적으면 휴대폰으로 다 연락해줘요. 자, 그다음에 고충민원 신청을 받고 접수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조사 들어가야 돼. 조사. 그래서 조사의 동그라미 1항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 접수하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해야 한다. 다만 아래 박스에 뜨지만 박스에 1항 뭐냐면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처리할 수 없는 사항으로 명시된 게 있어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있는데 권익위원회가 처리하도록 돼 있지 않은 사항. 그 다음에 2번 거짓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사항. 그 밖에 고충민원에 해당하지 않는 등 권익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사항. 이런 사항이라면 조사를 되게 돼.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굳이 뭐 외울 필요는 없어. 한 번 정도 읽고. 그 다음에 자 조사의 방법. 조사 방법. 박스 한번 볼까? 어떤 조사 방법을 할 수 있어? 1번 관계 행정기관에 이 고충민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 설명 요구, 자료, 관련 자료, 서류 등 제출 요구. 그다음에 2번 출석, 의견 진술. 세 번째 실지 조사도 합니다. 현장에 가서 실지 조사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뭐 전문가 등에게 감정을 의뢰하는 방법도 할 수 있어. 그죠? 그래서 여기 조사 방법은 조금 유의해 두자. 조사 방법에 실지 조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기출 문제 예전에 몇 번 안 나왔었는데 나왔을 때 실지 조사는 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낸 적도 있어. 실지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는 거 조사 방법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4번 고충민원의 각하 그랬죠? 그래서 아까 보니까 이 안에 박스 보면 그 권익위원회가 조사 처리할 수 없는 사항 목록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총 8가지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외울 건 아닌데 예전에 어느 시도에서 시험 볼 때 낸 적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그 8번을 예전에 한번 낸 적이 있어요. 8번 박스 안에 8번을 보니까 행정기관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 관련 행위에 관한 사항은 그거는 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해서 처리할 사항이 아닌 거로 돼 있는 거야. 그죠? 만약에 우리 공무원들 인사행정에 관해서 뭔가 불이익 받고 뭐 있다.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상식으로 어떻게 돼? 인사행정 관련 사항은 그 각 행정기관마다 고충 행정학 공부하는 사람은 알 거야. 그죠? 고충심사위원회라고 있어. 다 너무 내가 지금 사는 곳하고 너무 먼 곳으로 발령이 나서 이 출퇴근이 너무 힘들다. 좀 사는 곳과 가까운 곳으로 좀 발령을 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다 고충민원에 해당이 돼요. 다만 이거를 공무원이 인사행정에 관련 사항을 이 권익위원회에다가 신청하면 안 되고 그거는 이제 행정조직 내에 고충심사위원회 이런 게 있는데 거기다가 신청을 하거나 만약에 또 위법한 징계를 받았다 그러면 그 소청심사라고 행정심판을 하거나 소송하거나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여기다 할 사항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8번이 한번 나온 적이 있고 자, 그 다음에 5번 합의의 권고 읽어보면 권익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 위해 필요한 경우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하라고 권고할 수도 있다. 이 권고를 받아들여서 당사자가 합의하면 조사는 이제 처리는 마무리되는 거지. 그지? 자, 그 다음에 또 조정 그러니까 양쪽 이런 정도의 조정은 양쪽
행정기관하고 이제 국민하고가 이제 그 어떤 민원 사항과 관련해서 갈등이 있다 그러면 한 발씩 양보해서 이렇게 합의하는 게 어떠냐 해가지고 조정안을 제시하고 그걸 받아들이면 마무리가 되는 거죠. 응? 사인하고 하면 뭐 그렇게 보세요. 넘어가요. 그 다음에 7번 제목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 7번에 1번을 보면 동그라미 1번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 결과 행정기관에 행한 처분 등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관계 행정기관 장에게 적절한 시정 조치를 하라고 권고할 수 있다. 응? 또 2번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그죠? 3번도 권고 내지 의견 표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가 좀 중요한 부분인데 권익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결국 뭐야? 시정을 권고하고 의견을 표명하는 데 불과합니다. 응? 그러면 여기서 시정 권고는 반드시 따라야 될 의무가 있을까요? 시정 권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가 있을까 없을까 하는 거예요. 표현도 권고라고만 표현하고 있어요. 시정 권고. 그리고 이제 밑에 법조항 보면 그 관계 시정 권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안 따를 수도 있다는 문구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 그 옆에다가 뭘 써놓냐면 권익위원회는 무슨 권한은 없는 거야? 시정 권고만 하고 권고를 받은 행정기관장이 안 따르더라도 직접 시정 조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권익위원회가. 응? 그래서 권익위원회는 직접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는 시정 조치 권한은 없어요. 직접. 응? 뭐만 하는 거야? 권고만. 응? 이게 중요한 겁니다. 권익위원회에게는 직접 시정 조치권이 없다. 응? 권고하고 응? 의견 표명 이런 것만 하는 거죠. 응? 그래서 이를 별명이 뭐라 그래? 별명이 이빨 빠진 개라 그럽니다. 이게 뭐야? 짖기만 하고 물지는 못하는 개라고 비유하는 거예요. 이렇게 직접 시정 조치권이 없고 시정 안 하고 권고만 내릴 수 있는 거지. 응? 그래서 비유가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현실은 조금 달라질 수 있어. 소위 어떤 이 정권의 힘 있는 실세가 위원장을 맡으면 어떻게 돼? 시정 공고만 해도 잘 따라 행정기관들이. 응? 그죠? 근데 뭐 힘이 약한 이 위원장이 앉아 있으면 행정기관들 잘 무시하고 안 따라 시정 공고 받아도. 응? 그래서 우스갯소리가 옛날에 이명박 정부 때 이재호라는 분이 있었어. 응? 이재호 알죠? 뭐 국회의원하고 지금도 현역 국회의원이죠. 응? 이재호라는 분인데 그분은 이재호라는 이명박 정부가 탄생하고 그다음에 또 국회의원 선거를 바로 했는데 그 이재호라는 분이 저기 서울의 은평구인가 거기 국회의원이었어. 그런데 이제 다시 국회의원 총선을 하는데 그때 누가 나왔었냐면 유한 킴벌리 사장이었던 어떤 분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붙었는데 떨어졌어. 이재호라는 분이. 그래갖고 이제 이명박 정부 탄생의 1등 공신인데 막상 바로 대통령 선거에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떨어진 거야. 충격이 있겠지, 그죠? 미국에 이제 잠깐 한 1년 갔다가 다시 이명박 대통령이 불러들여서 바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딱 앉힌 거야. 응? 그러니 이게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오른팔이다 이런 정도로 이명박 정부 탄생에 아주 기여를 많이 한 분인데 그는 실세가 위원장에 딱 앉아 있으니까 어떻게 돼? 응? 알아서 겨우 소위 행정기관들이 시정 공고 오기도 전에 논의만 되면 벌써 다 시정해. 그럴 정도였었어. 응? 하여튼 예.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에 1항 읽어주세요. 그죠? 권익위원회는 관계행정기관 장에게 시정공고 이런 거 의견 표명하기 전에 시정공고 하기 전에 뭐 해야 된대? 그 고충민원 신청한 국민 또는 이 행정기관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줘야 된다. 응? 1항 정도. 자, 그다음에 9번 결정 통지.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해서 처리해서 결정한 내용을 지체 없이 통지해 줘야 된다. 읽고 지나가고. 자, 10번이 또 중요해요. 10번. 응? 특히 10번에. 자, 그러면 1항 보자. 권익위원회로부터 시정 공고나 의견 표명을 받은 관계행정위원장은 존중해야 하며, 그죠? 따라야 하며 이렇게 안 돼 있지? 응? 존중해야 하며 그 시정 권고 또는 의견 표명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권익위원회에 통보해야 된다. 응? 자, 그리고 2항 시정 공고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장이 공고받은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봐, 이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말이잖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왜 시정 공고받은 내용을 안 따르는지 그 이유를 권익위원회 문서로 통보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만들면 권익위원회가 시정 공고 했을 때는 뭐 시정 공고를 받은 관계행정관장은 이에 따라야만 한다. 따라야 한다. 이렇게 된다면 아니라 이거죠. 응? 자, 그 1, 2항 정도. 네. 그다음에 감사에 의뢰해 볼까요? 네. 고충민원 조사 처리하는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직원이 고의 내지 중대한 과실로 위법 부당하게 업무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감사원에다가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응? 그래서 감사원이 감사하고 공무원이 위법 부당, 고의 과실로 위법 부당하게 업무 처리했다. 이거를 이제 감사 결과 밝혀내면 해당 행정기관장에게 징계하라고 요구를 하고 그에 따라 이제 징계위원회를 열려서 징계 절차를 밟게 될 겁니다. 응? 그래서 그런 정도 가볍게 읽고요. 다음 페이지 공표 읽어보면 권익위원회는 시정 공고 내지 의견 표명한 내용, 관계행정기관에게 처리 결과, 또 아까 말한 대로 시정 공고를 받고 행정기관장이 안 따를 수도 있잖아. 그럼 안 따르면 왜 안 따른다고 이유를 또 통보해 두게 돼 있죠. 그런 권고받은 내용 불이행하는 사유 이런 걸 공표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공표는 국민에게 발표하는 거예요. 응? 공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 신청받고 조사한 결과 문제가 있다. 그러면 행정기관 관계행정위원장에게 시정 공고만 할 수 있잖아. 근데 행정기관장 등이 안 따를 수 있잖아요. 안 따르면 결국 국민권익위원회 할 수 있는 일은 뭐야? 국민한테 일르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해서 조사해서 시정 공고를 했는데 쟤네들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안 따른다고 이 결과 통보가 왔습니다. 뭐 이런 걸 모아가지고 이제 1년에 한 번씩 국민한테 공표 이렇게 하는 정도. 그죠? 직접 시정 조치권은 없어요. 한편 13번 국민감사 청구 1항 몇 살 이상이에요? 19세 이상 국민. 응? 그래서 그거 밑줄 쳐주세요. 19세 이상. 자, 읽어나갔죠. 19세 이상의 국민은 뭐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 위반 또는 부패 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숫자. 찾아보면 대통령은 300명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총 300명 이상의 국민의 연대 서명, 연대 서명을 얻어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예, 그 정도까지, 그죠? 그러면 돼. 요새 그 우리 저 뭐야, 그죠? 저기 어디야? 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또 뭐 하고 있냐면 이명박 정부 때 시행한 4대강 사업 또 감사를 벌이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막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응? 그거 이명박 정부 이후 뭐 박근혜 정부에서도 감사했었어요. 다. 감사한 결과 문제 없다. 위법이라고 결론 내렸고 또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적어도 그 법 절차 위반했냐 뭐 하는 문제에 있어서 대법원 판결까지 나와서 뭐 예산 편성에 좀 문제가 있었다 해도 그걸 집행한 이 4대강 사업 집행행위가 곧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해서 대법원에서 위법으로 안 본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응? 이렇게 나왔는데 또 감사를 벌인다. 근데 그 경우는 이제 감사를 이번에는 약간의 다른 우회 경로를 통해서 감사를 하거든. 응?
왜냐면 이제 이 방법을 쓴 거야. 300명 이상의 국민이 감사해달라고 신청을 해서 감사하는 거죠. 왜냐면 예전에는 다 위에서 지시해요. 대통령 지시를 통해서 감사원이 스스로 감사, 물론 대통령이 지시했다든지 했을 수도 있지만 원래 대통령은 감사원에 감사하라고 지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방법은 안 되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 공약 내세우고 다시 그거 재조사하고 감사하겠다고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형식은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하는 거야 실질은. 하지만 그건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고, 또 감사원이 이미 감사를 다 벌였기 때문에 이미 감사가 다 끝난 일에서 또 다시 무슨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는 것도 없는데 다시 감사를 벌일 수는 없어. 그러니까 이번에 감사 벌이는 방법은 이 방법을 쓴 거야. 국민이 감사 청구를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또 그러니까 이 비판하는 측에서는 이미 다 감사 결과 문제없다 끝난 일에 대해서 또 이런 우회적인 방법을 써서 또 감사 벌인다. 뭐 이런 거 또 비판하는 시각도 있어요. 응? 자, 그 정도가 시험입니다. 자, 우리 주된 내용은 아니었고 537조 손해배상, 오늘의 공부 내용의 핵심은 손해배상인데, 손해배상 바로 들어가기 전에 우선 뭐부터 공부하냐면 손해배상제도하고 손실보상제도의 비교점부터 공부를 해야 돼. 그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개설해놓고 1. 손해정보, 행정상 손해정보에 의의 있는데 별거는 없어.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눈으로 읽고 지나가세요. 자, 바로 2번 들어가세요.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비교. 응? 공통점은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뭘까요? 이거는 다 사후적인 구제 방법에 속하는 거죠. 응? 이미 행정조치가 있고 난 이후에 발생한 피해를 물어주는 제도니까 다 사후 구제고요. 기본적으로 또 다 돈으로 물어주는 제도입니다. 원칙이. 응? 그러니까 다 금전적인 구제제도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체적 구제제도라는 건 피해 내용을 구제해 준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공통점은 있지만 아래와 같은 차이점. 원래 차이점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중요한 차이점을 몇 개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2번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제목 비교한 거는 시험에 중요한 논점입니다. 응? 중요하게 표시하세요. 자, 아까 잠깐 말했지만, 자, 손해배상은 원인이 뭐야? 원인, 위법한 국가의 작용, 위법한 작용으로 인해 생긴 피해를 물어주는 거예요. 위법. 손실보상은 적법한 작용으로 생긴 피해를 물어주는 겁니다. 응? 위법 대 적법. 그 다음에 기본 인역. 손해배상은 개인주의 사상, 손실보상은 단체주의 사상. 이렇게 대비시킵니다. 자, 손해배상은 원래 원뿌리가 개인들 사이의 관계, 민법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민법상 어떤 한 개인이 잘못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손해를 주면 그 잘못을 가한 사람이 상대방의 손해를 물어줘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그죠? 근데 그거를 어디까지 확장한 거야? 국가가 개인한테 잘못해서 손해를 끼쳤으면, 그죠? 국가가 물어줘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국가를 하나의 개인과 똑같이 취급하는 거지. 응? 그래서 개인이 됐든 국가가 됐든 자기가 잘못해서 발생시킨 손해는 물어줘야 되는 거다. 그래서 손해배상은 잘못했다는 것에 대한 바탕이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자기 잘못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는 거다라는 생각이 이제 두 번째 점입니다. 어쨌든 그거는 개인주의 사상, 여기다 초점을 둬요. 반면에 손실보상제도라는 건 적법한 작용이죠. 원인이. 그러니까 법에 따라 적법하게 어떻게 하는 거야? 국민의 재산을 대표로 뺏고 그런 겁니다. 사회 전체의 공익을 위해서 개인 재산을 좀 뺏어야 할 필요가 있어. 응? 고속도로를 건설해서 전체 국민의 뭐 교통 편의도 증진하고 고속도로 건설해야 되는데 고속도로 건설할 예정지에 개인 땅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강제로 뺏기기 전에 땅 임자한테 야, 땅 좀 팔아라. 협상부터 먼저 해. 근데 이게 안 돼. 합의가 안 돼. 그러면 그냥 놔둘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죠? 사회 전체의 공익을 달성하려는 목적으로 그럴 때는 법이 강제로 일정한 절차를 밟아 보상금 얼마를 주고 강제로 소유권을 뺏는다라는 법 규정에 따라서 그 절차를 밟아 강제로 뺏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 대신에
그 개인의 그 땅값은 보상금이라는 형식으로 물어주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거기 단체주의 사상이 가리키는 말이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응? 그 단체라는 게 공동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 그러니까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개인도로 희생하라는 겁니다. 너 땅 팔기 원하지 않아도 응? 사회 전체의 공익을 위해서 네가 좀 희생 좀 해라. 땅 좀 내놔라. 응? 이걸 요구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이제 그 사유재산제도 보장하는 나라니까 공짜로 뺏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땅값을 물어줘야 됩니다. 응? 그래서 그 단체주의 사상이라는 것 얼추 이해되죠? 그러면 그 밑에 설명하고 같이 묶어서 얘기하면 그래서 개인주의 대 단체주의. 그 다음에 손해배상, 손실보상 다 실정법적 근거 찾아보면 우리나라 헌법에 다 손해배상 해줘라, 손실보상 해줘라 헌법에 근거가 있다는 건 같아요. 응? 다 헌법에 근거가 있는데 그 밑에 거를 유의하세요.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일반법으로서의 국가배상법이 있습니다. 응? 일반법이 있냐 없냐 이거 중요한 차이점이야. 응? 그 손해배상 제도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이라는 법이 있어서 공무원이 고의과실로 위법하게 직무 수행했다 발생된 손해는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가 배상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어서 일반법으로서의 국가배상법이 있습니다. 반면에 손실보상제도는 일반법이 없어요. 응? 손실보상법 이런 명칭의 법도 없고 손실보상에 대해서 통일적으로 정해놓은 법이 없단 말이에요. 응? 각각 도로법에서는 도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면 개인당 이런 어떤 절차를 밟아서 강제로 뺏을 수 있다. 그리고 보상금 주고 도로법에 규정이 있고, 응? 댐 건설하는 법에는 댐 건설하기 위해서 개인당 강제로 뺏고 보상금 줄 수 있다. 이런 다 각각의 법마다 따로따로 보상에 관한 규정이 있지. 보상에 관해서 통일된 법 만들어진 건 없단 말이에요. 일반법 있고 없고. 예.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그 밑에 거 전보 대상인 피해, 그죠? 전보 대상인 피해라는 부분 있죠. 그러니까 물어주는 피해는 어떤 피해를 물어주냐 이거죠. 네. 자, 손해배상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 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면 재산 피해건 생명 신체 피해건 정신적 손해건 다 물어줍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은 재산상 피해뿐만 아니라 뭐까지도 비재산상 피해까지도 다 물어주게 돼 있어요. 응? 중요한 거는 차이점이 뭐예요? 비재산상 피해까지 물어주냐 안 물어주냐 그게 차이입니다. 비재산상 피해는 생명, 신체, 정신적 피해, 응? 생명이나 신체, 정신적 피해를 말하는 겁니다. 응? 반면에 손실보상은 오직 뭐만 물어주는 제도야? 응? 손실보상은 정부가 공익사업 하느라고 개인의 재산에 피해를 줬을 때 재산 피해만 물어주는 제도야. 그래서 비교. 손실보상은 오직 재산 피해로만 한정되는 거다. 보통 시험은 이렇게 네 가지에 초점을 두고 냅니다. 원인, 기본 이념, 실정법적 근거, 그다음에 물어주는 피해. 응? 네, 요 네 가지에 초점을 두고 내는 편이다. 응? 거기만 초점을 둬서 공부하세요. 네. 자, 그 정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538쪽에 손해배상 제도로 직접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발전 과정 이런 거 있는데 여기는 좀 넘어가도 괜찮아. 응? 의의와 발전 과정은 좀 넘어가고 발전 과정에서는 잠깐만 얘기하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밑줄 안 쳐도 되고요. 네. 자, 우리 손해배상에서는 이제 국가의 공무원이 국가의 업무를 위법하게 처리하다가 손해를 국민에게 피해를 줬어. 근데 과거 19세기는 19세기 이전에는 공무원이 위법하게 직무를 수행하다 손해를 끼치면 공무원이 배상할 책임이 있는 거지 국가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봤었어요. 응? 그 바탕에는 이제 아주 옛날 논리는 국가는 오류가 있을 수 없다. 응? 이상한 이런 논리. 그래서 이제 조금 다른 각도로 해서면 국가는 공무원을 채용을 해서 공무원에게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하라고 권한을 줬는데 막상 실제
일처리를 한 공무원이 위법하게 직무를 수행했다. 그러면 국가가 공무원한테 위법하게 하라고 시켰느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실제 위법하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피해자한테 배상을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래서 공무원만 위법하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만이 피해자한테 배상할 의무가 있고 국가는 배상할 의무가 없다. 이게 이제 18세기 후반 이전까지는 지배적이었어요. 응? 그러다가 근데 결국 그렇게 해놓으면 피해자가 배상은 받을 수는 있어. 누구한테? 위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한테 배상은 받을 수는 있게끔 돼 있지만 그 공무원이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응? 돈이 없는 자한테는 배상을 못 받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 공무원이 돈이 많지 않아. 응? 피해는 막 뭐 수억 원 피해가 나는데 공무원이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배상을 받아? 결국 피해자인 국민이 배상을 못 받는 일이 많이 생기면서 안 된다. 이는 이제 국가가 배상을 책임을 지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공무원이 위법한 직무 수행에 대해서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런 논리가 처음 도입된 나라가 프랑스로서 앞에서 이제 블랑코 판결이라고 1876 몇 년인가 뭐 그때 아마 생겨난 걸 1700년대인가 1800년대 생겨났어. 그지? 네, 그때부터 이제 국가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 행위로 인한 손해에서 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게 전 세계에 이제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논의가 그러면 잘못은 공무원이 했는데 왜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느냐 하는 거에 대한 논리들이 또 이제 써 있게 됩니다. 논리 왜 그렇게 하느냐 하는 얘기들이 또 나오게 됩니다. 자, 그건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3번 우리나라의 제도, 우리나라의 손해배상 제도를 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나라 헌법에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져야 된다고 선언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냥 헌법적 보장 읽어봐요. 우리나라 헌법 제29조는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명문으로 규정을 하고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다. 읽고 지나가요. 자, 우리가 읽어야 될 부분은 국가배상 헌법 제29조입니다. 응? 자, 그거 꼭 읽어두세요. 헌법 29조를 보면 1항과 2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자, 1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무원이 직무상의 불법 행위를 해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나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죠? 다만 이때 그러면 그 국가가한테 배상을 청구하고 이제 국민은 배상을 받을 수 있게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다만 이 경우 뭐야? 그 직무상 불법 행위를 행한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또 이런 조항이죠. 그 다음에 2항은 자, 군인이나 군무원, 경찰 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 군인이나 군무원, 경찰 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 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 그러니까 여기는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겠지? 응? 전투, 그러니까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 군인, 군무원 등이 피해를 입었을 때는 어떻게 된대? 따로 법률이 정하는 보상 이외에 어떻게 돼요? 국가나 공단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군인이나 군무원, 경찰 공무원 등은 어떻게 해야 돼?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손해를 입어서 특히 그 뭐 상관이 위법한 지시를 해가지고 그에 따랐다가 피해를 입었다든지 이렇더라도 어떻게 돼? 따로 법에서 보상 받게끔 돼 있으면 그 따로 정해놓은 법에서 정한 보상금만 받고 끝내야지 국가에 대해서 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같은 사람은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못하게끔. 따로 법이 정한 보상금 받게 돼 있으면 그것만 받아라. 그죠? 이런 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는 아니 왜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이런 사람들만 국가에 대해서 배상 청구를 못하게 됐느냐? 자꾸 문제 제기가 돼요. 응? 그 넷째 줄에 따로 법이 정하는 보상 이게 더
손해배상 청구해서 받는 것보다 더 많이 나오면 어떻게 돼? 별 문제는 안 되겠지만 훨씬 적게 나오게 돼 있거든. 정해놓은 보상금이. 그러다 보니까 왜 군인들만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느냐, 그리고 따로 정해놓은 적은 보상금만 받고 끝내게 하느냐, 이게 항상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어쨌든 헌법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헌법은 굉장히 조금 간단하게 정해놨죠. 응? 그러면서 어디다가 다 맡기고 있어. 첫째 끝에 보니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렇게 써놔서 따로 이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하라고 돼 있어요. 그죠? 구체적인 절차라든지 요건이라든지. 그래서 만들어진 법이 국가배상법이라는 법이 만들어진 거야. 응? 자, 우리 여기서는 이제 헌법 29조만 잘 읽어보고 넘어가고. 근데 읽으면서 다시 한번 헌법 29조는 손해배상에 대해서 공무원이 말하면 직무상 불법 행위를 해서 받은 손해에 대해서 누가 배상하도록 규정한 거죠? 응? 두 번째 줄 앞머리. 국가 또는 공공단체라고 했습니다. 응?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피해자가 어떻게 돼? 정당한 배상을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뜻은 공무원이 직무상의 불법 행위를 했을 때 배상할 책임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란 말을 쓴 거예요. 국가 또는 공공단체. 그지? 그리고 얼마만큼의 배상을 해주는지는 없고 그냥 막연하게 정당한 배상 이렇게 써놨을 뿐이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헌법 조항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법률이 만들어진 게 국가배상법입니다. 응? 자, 그러면 국가배상법은 방글 1번 국가배상법의 지위 및 적용 범위. 이래서 동그라미 1번 보면 어떻게 돼요? 국가배상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할 책임 있을 때 그에 관해 적용되는 일반법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응? 그래서 다른 법률의 국가배상법 말고 다른 법률의 국가 등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다르게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르되 다른 규정이 없으면 다 국가배상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배상법은 첫째 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일반법의 지위를 가진다. 요거 한 줄. 그리고 둘째 줄을 셋째 줄은 일반법의 지위를 가지니까 다르게 정해놓은 특별한 법이 있으면 그 법이 우선하겠죠? 그 법을 우선 적용.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국가배상법에 따르고, 국가배상법에도 없는, 그러니까 손해배상 뭔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국가배상법에도 없는 규정이 있다. 그러면 국가배상법 자체에서 민법의 개인들 간의 손해배상 해결하는 규정을 따르도록 해놨기 때문에 적용 순서가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응? 참고로 읽고요. 그리고 2번 국가배상법과 좀 다르게 정하고 있는 특별한 법들의 예가 소개되고 있어요. 외우지 말고 읽고 지나가요. 국가배상에 관해 특별한 법으로는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이런 법들, 또 배상 책임 범위나 배상액을 또 다르게 정하고 있는 우편법 등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특별한 법이 있으면 그런 분야의 손해배상 문제는 그 법이 우선 적용되는 거지, 그지? 그 법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또 국가배상법 적용하고, 국가배상법에도 없는 사항은 민법의 손해배상 규정을 적용하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 그 다음에 3항을 보면 외국인이 피해를 입었을 때는 어떻게 돼?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천시 공무원이 됐는데 우리나라를 관광 온 외국 관광객에게 여러분들이 직무를 잘못 처리해서 손해를 끼치게 됐어. 그럼 그 피해자인 외국인은 우리 인천시에다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외국인이 피해자일 때는 어떻게 한대요? 응?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있을 때만 국가배상법을 적용한다. 우리 법이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 하면 상호주의를 규정해놨다 그래. 응? 그러면 이 상호 보증이 있을 때만 하는 게 무슨 의미예요? 자, 외국인이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정부의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배상을 받을 수 있느냐는 그 외국인이 속한 나라가 우리 한국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상호보증, 그러니까 상호주의라고도 칭하는데, 상호주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국인이 속한 나라가 한국 사람에게 손해배상 해준다, 우리도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도 국가배상법에 따라 그 외국인 청구하면 배상해 주도록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그 외국인이 속한 나라가 한국인에게 배상을 안 해주는 나라다. 그러면 우리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 외국인에 대해 국가배상법 적용 안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3번. 그래서 우리 공부할 거 동그라미 1번. 국가배상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지는 문제에 대해서 적용되는 일반법의 지위를 갖는다. 요거 하나. 동그라미 3번. 외국인이 피해자일 때는 상호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적용하도록 돼 있다. 그래서 상호주의를 택하고 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539쪽에 국가배상법의 성격. 자, 동그라미 1번 다수설, 동그라미 2번 우리 판례 입장. 우리 다수설과 판례 입장이 학자들의 견해와 다수 학자들의 견해와 대법원 판례의 태도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근데 요새 출제 경향은 판례가 중요시되니까 우선 다수설 입장은 그냥 읽고 지나가세요. 다수 학자들은 국가배상법을 공법에 속하는 법으로 봅니다. 공법 계열에 속하는 법으로 보고 괄호 속에 왜 그렇게 보는지 이제 이유도 내가 써놨어요. 외우진 말고, 외치지 말고. 공법으로 보게 되면 국가배상법에 따라 피해자가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에서 배상받을 권리는 공법상의 권리라고 보게 되고 공법상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소송은 행정소송이며 행정소송 중에 당사자 소송이라는 소송에 의해야 된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논리적으로. 그런데 자, 우리 시험에 중요한 건 판례 입장이야. 우리 대법원 판례는 국가배상법을 어떤 계열의 법으로 본다? 자, 판례는 이게 중요. 요건 밑줄. 판례는 국가배상법을 공법 계열의 법이 아니라 사법 계열의 법으로 봅니다. 기본적으로 개인들 간의 손해배상에 대해서 규정해 놓은 법이 민법인데 민법은 이제 사법에 속하는 법이죠. 뭐하고 손해배상 별로 다를 것도 없다. 다만 뭐예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배상 책임지는 문제라 그래서 조금 민법과 다른 약간의 특별한 규정을 둔 거는 있어도 그거 갖고 이 국가배상 전체를 공법이라고 할 수는 없고 다만 사법의 본질은 사법과 마찬가지인데 좀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약간 특별법 정도로 볼 뿐이지 공법 계열의 법으로 안 봐요. 어쨌든 판례는 국가배상법을 사법으로 보고 따라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사법상의 권리라고 보기니까 결론 뭐예요? 그래서 마지막 줄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사법상 권리 사건이므로 무슨 소송을 해야 된다? 민사소송. 이게 시험에 중요한 얘기.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국민한테 손해를 발생시킨 원인이 공무원이 뭐 공권력 행사에서 세금 부과 위법하게 했고 영업정지 위법 공권력 행사에 의한 행정작용에 의해서 생겼건 그렇지 않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지는 문제는 다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판례의 태도가 매우 중요. 그 다음에 자, 방가로 3번 국가배상법상 배상 책임의 유형이라고 있죠? 눈으로 읽습니다. 자, 우리 국가배상법은 이제 국회가 만든 법률인데 국가배상법은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지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다 하면서 하나는 공무원이 위법하게 직무를 수행했을 때 또 하나는 뭐야? 공공시설물 설치관리를 잘못했을 때 공공시설물 설치관리를 잘못해서 그 국민에게 손해가 났을 때 이렇게 두 가지를 국가가 배상 책임지는 사유로 규정을 해놨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 내용을 상세히 공부할 텐데 그런데 아까 왼쪽 페이지에서 우리 헌법 29조 보니까 그게 다야. 헌법 29조가 국가의 배상 책임에 대해서 규정해 놓은 게 다거든. 헌법 29조. 근데 딱 한 가지 사유만 규정을 해놨죠. 헌법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손해 난 거 배상하도록 하는 거 딱 한 가지만 규정해 놨잖아요. 조금 차이가 있다 이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체크하세요. 그 밑에 헌법과 국가배상법의 차이 있죠? 표 그려진 거. 그거 중요. 체크. 그래서 첫 번째로 배상 책임 유형. 자, 우리 헌법은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 행위로 인한 배상 이것만 규정을 해놨을 뿐이야. 그런데 오른쪽에 국가배상법은 모두 규정해놨어. 소위 공공시설물 이게 영조물이라고 표현해. 두 번째 줄에 영조물 설치관리 잘못했을 때 그로 인한 손해도 배상하도록. 그러니까 차이점은 헌법은 뭐를 규정을 안 해놨어.
영조물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은 규정을 안 해놨다는 거죠. 근데 국가배상법은 그것까지 규정해놨다는 거지. 두 가지나. 그 다음에 조금 아까 헌법도 읽었지만 헌법은 누가 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해내냐면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배상. 그래서 키워드가 공공단체야.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는데 아직 법조문은 안 봤지만 국가배상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단체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해요. 차이점은 공공단체와 지방자단체예요. 응? 어느 쪽이 배상 책임 범위를 책임자가 넓게 정한 거야? 그러니까 공공단체가 더 넓은 거예요? 지방자단체가 더 범위가 넓은 거야? 공공단체가 더 범위가 넓은 겁니다. 응? 그러니까 공공단체라고 하는 거에는 네 종류가 있어요. 응?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 영조물 법인, 공법상 재단법인 이렇게 네 종류나 속해 있는 거예요. 공공단체. 근데 국가배상법은 공공단체 중에 지방자치단체만 이제 배상 책임이 있는 거로. 그러니까 더 좁혀놓은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헌법은 아까 국가나 공공단체가 배상 책임을 지되 다만 공무원 직무를 위법하게 수행한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딱 이렇게만 써놨어. 응? 그래서 이 공무원 자신의 책임이라는 게 도대체 뭘 말하는지가 명확치가 않아요. 응? 다만 공무원도 책임이 있다 이런 말이지, 그죠? 네, 그렇게는 해놨는데 이 국가배상법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뭘 규정해놨대. 그 직무를 위법하게 수행한 공무원이 고의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을 때는 피해자한테 배상을 해주고 난 국가는 뭐 할 수 있대? 그 공무원한테 물어내 부상할 수 있다. 그지?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해놨다는 겁니다. 응? 그 다음에 우리 아까 그 맨 아래 이중배상 금지 대상자라고 써있죠? 아까 헌법 29조 읽었지? 그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 관련하여 받은 손해. 이거는 따로 법이 정한 보상금 받을 수 있을 때는 그것만 받아야지 국가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못한다. 이렇게 돼 있지.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못하게 제한되어 있는 자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까지만 딱 명확하게 써 있습니다. 그죠? 셋. 그리고는 따로 법률이 또 그 외에 법률로 정하는 자 이랬으니까 그건 불분명한 거고.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그지? 근데 국가배상법은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에다 누구도 하나 추가시켰어. 예비군. 응? 예비군도 직무 수행하다 다치고 사망하면 따로 법이 정하는 보상만 받아야지 국가에 대해서 배상 청구 못한다. 그죠? 그래서 뭐 작년인가 최정년가 예비군 훈련장에서 어떻게 했어? 예비군 동원 훈련만 예비군 훈련 갔는데 어떤 미친놈 막 총기 난사해가지고 그죠? 훈련 받던 예비군도 죽고 뭐 교관도 죽고 그죠? 그럼 어떻게 돼? 그 죽은 예비군들은 어떻게 돼? 군인 직무 수행하다가 사망. 따로 법에서 보상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따로 법이 정한 보상금만 받아야지 국가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응? 그래서 제한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예비군이 하나 더 추가돼 있다는 게 차이점. 그래서 가끔 이 헌법과 국가배상법에 이렇게 다른 점을 묻기도 하니까 그것도 공부해두자. 자, 거기까지 하고 구체적으로 이제 국가배상법의 내용을 공부합니다. 국가배상법에 두 가지 종류의 배상 책임이 규정되어 있다 그랬죠? 그 중에 첫 번째가 국가배상법 2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 수행으로 인한 배상. 또 하나가 이제 국가배상 5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의 시설물, 즉 공공영조물 설치 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이렇게 두 가지를 따로 구분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2조가 훨씬 많이 나와요. 응? 자, 거기는 쉬는 시간을 갖고 진행합시다. 응?